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핵심의학 강의 6주 차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제가 이걸 또 안 바꿔놨네, 이거. 나 왜 이러지, 오늘? 요새. 내가 이거 학습 목표 바꾼다는 게 계속 안 바꿨네. 오늘 학습 목표는 종합부동산세,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마무리 비교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총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로 넘어가서 양도세를 우리가 쭉 이제 양도가 어떤 건지,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 및 취득 시기, 비과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비교 요건데, 교재는 여러분 96페이지죠? 96페이지 보면서 잠깐 복습 한번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약집 9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96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 종부세, 주택분하고 토지분 비교인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택분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구별된다는 거. 그래서 다르다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지,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등등 이 개인과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가 달라요. 주택부는. 근데 토지부는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적어드렸습니다.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고 토지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동일하다는 거.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주택분, 자, 별장과 고급택도 포함해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우리가 토지분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는 나대지 잡종지, 무허가 건축물 엽속 토지 등 재산세에서 배운 토지 구분할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대상이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상가 토지 같은 우리가 재산세에서 배운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주택분 납세무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종부세는요, 보시면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가 달라지는데, 개인이 납세무자다 그러면 개인은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9억 초과하는 자고, 단 1세대 1주택자 같으면 12억 초과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딱 9억이면, 딱 12억이면 납세가 없습니다. 9억, 다주택은 9억 초과해야 되고, 1세대 주택자는 12억 초과해야지. 딱 12억은 납세가 없고, 법인이 납세무자다 그러면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작년 시험에서 나왔지만 딱 5억이면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5억 초과해야지.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딱 80억이면 납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해야 되고, 과세표준을 보시면 먼저 주택분이요. 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보시면 과세표준은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요. 공시가격액에서 얼마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반드시 곱하는데, 주택분이 몇 프로다? 60%입니다. 이 공시가격액에서 주택분요, 공제되는 금액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12억 공제하고, 법인은 얼마? 빵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9억 공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요,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격액에서 얼마요? 5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 토지는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상 토지도 공시가격액에서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80억까지는 납세무 없죠? 80억 공제하는 금액에다가 역시 공정시장가를 100% 곱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보시면 주택분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세율 달라지는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나눴을 때 개인 소유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2주택 이하는 빵5, 27, 7단계 초과수율이 7단계로 빵5, 27.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빵5, 5, 7단계 초과수율이고, 법인은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비례세율이 2주택 이하다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이요. 초과투신세율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죠. 근데 다만 법인이나 단체여도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 사회적 협동기업, 공공주택 사업자, 주택조합 등은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1에서 3%, 3단계 초과 준수율이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0507, 0507, 0508로 바꿔서 나오게 됐었죠. 0507, 3단계 초과 준수율이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는데, 그 공제되는 재산세 공제할 때 표준세율의 재산세가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조정된 재산세 공제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할 때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는 거지 전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만 주는 거지 세액공제, 다주택 안 되고 토지부는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연령별 세액공제요. 고령자 공제라고도 하고 연령별 공제라고도 하는데, 나이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 공제해주고요. 자, 보유한별로도 공제해주는데 몇 년이요? 5년 이상 보유한 1세주택자에 대해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일 때 50% 공제합니다. 그죠? 중복 공제 적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적용되고요. 세부담 상한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종부세, 보유세 3인방 세부담 상한 적용되는데, 자, 개인이 납세무사일 때 세부담 상한선 150%입니다.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150%못 넘게 해요. 근데 법인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의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자,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무조건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얼마를 못 넘게 한다? 150%요. 주택뿐만 법인 소유일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봤고요. 우리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비교는 여러분들 쭉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쭉 비교해서 보시고요. 다만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보시면 우리 과세표준 결정 시에 재산세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해서 토지건축물 주택은요, 선박항공인 안 곱하고, 그럴 때 주택 원칙적으로, 자, 다주택이나 법인 소유는 60%, 원칙적으로 60%인데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했을 때 45%고,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현재 시가표준액에다 곱하죠. 근데 종부세는 과세 표준, 자, 결정할 때 공정시장가 비율, 주택부는 종부세는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무조건 몇 프로? 60%고 토지는 100%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쭉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분할납부, 물납 이런 것들 비교해서 보시고, 세부담 상한을 보시면 재산세 올해 중요한데 잘 보셔야 되는데, 토지건축물은 전년도 세액에 몇 프로 못 넘게 합니까? 150%. 근데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은 세부담 상한, 자,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세부담 상한 적용이 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다만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재산세 부과된 종전의 주택들은 종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2028년도까지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칙은 이제 적용이 없고요. 세부담 상한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더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전년도 주택 과세표준의 재산세 얼마를 못 넘게 하느냐, 말하자면 5%를 못 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과세표준 상한율이 5%라고 그랬잖아요. 주택분 종부세는, 자, 주택분 종부세는 개인일 때, 자, 요거 150%, 그 다음에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토지분은 금방 봤다시피 무조건 150%고, 세부담 상한. 비교해서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납기 이런 것들,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가, 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대상 종류 관계없죠.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납세무자가 고지서지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우리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 총설인데 여러분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 소득세 개요 이런 건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웠고, 개인이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요. 자,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부부소득 합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신고납부하고, 실질과세 원칙 기초과정부터 배웠고 읽어보시고,
소득세 과세 방식 세 가지가 있죠.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방식이 있는데, 자, 분리한다는 것은 다른 종합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소득세 과세 방식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하죠. 분리한다는 것은 종합과세에 되는 소득에서 분리한다는 건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같은 것들은 다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14% 세율로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분류과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한 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어떻게 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양도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종합소득세나 소득이나 퇴직소득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니지,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요거. 그래서 이게 포인트였고요. 요거 하나 잘 구분해서 과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요거 하나 잘 아시면 되고, 소득세 과세 기간 이런 것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그럴 때 거주자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에 거주자 그러면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 이상 거소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맛없나요?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이고,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 모두 과세합니다. 자, 근데 비거주하다 그러면 맛없나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국내 소득만 과세하는 거지, 맛없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벌어진 소득은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요. 자, 편집하시고, 잠깐만. 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지를 보시면,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어디요? 주소지 직각광 볼보라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비거주하다 그러면 주소지로 가면 마돈나 주소지 미국이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비거주자가 사업장이 있다.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수익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참고고, 소득세 납세 의무의 범위에서 공동소유 등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부 공동소유자 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같은 거 계산할 때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집니다. 그러니까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지는 거지, 따로따로 부부 공동명의자 살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를 지는 것이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계산해서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줍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세대 사망은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줍니다. 근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금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는 이를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해서 계산한다. 당연하죠.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왜 합산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임대 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이요. 요건 이제 시험에서 요거는 시험 문제가 지금 33회 때는 두 문제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계속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가끔 나오던 건데 최근에 계속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이요, 한 문제 내지는 아니면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의 범위가 이제 어떤 게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이냐, 이 범위가 여기 이제 시험에서 옛날부터 이제 잘 나왔고, 최근에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한 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은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근데 여기 미등기 부동산 포함 주의하셔야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기타 상업소득이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상업소득의 범위에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얘가 상업소득인데 기타소득으로 바꾸고 기타소득을 상업소득이라고 바꾸는 거. 그래서 상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별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는. 자, 그래서 부동산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상업소득인데, 이 부동산의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상업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아닙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보다 상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 상업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자, 부동산 상해 권리, 자, 먼저요,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이런 거 대여소득, 상업소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시험에서 계속 나온 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요건보다 기타소득이라는 걸 꼭 반드시 여러분들 단골로 나오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무관한 일반적인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우리가 지하철 공사한다거나 송전 철탑 공사한다거나, 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거보다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근데 사업소득이라고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공장재단이라든가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을 덕대라고 하고, 이 사람이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대여합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함되는 경우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요, 그 사용대가 받는 거,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다. 이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니까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 일시적이었던 뭐였든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이거보다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여하게 받는 대가, 이런 것도 역시 임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인지, 자, 주의하시고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이라고 바꾸는 걸 주의하고, 그 다음에 양도와 대여의 의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입니다. 어떤 경우에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느냐? 동그라미 1번 한 번 정답으로 한번 요거 나온 적도 있죠. 자신의 논밭을요, 작물 생산에 이용하기에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다, 비과세입니다. 참고적으로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주차장 부지로, 모델하우스형 부지로 사용하기 받는 대가, 요거는 이제 과세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데 딱 주택 하나예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인 사람이 월세 받는다, 비과세예요. 단 근데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고가주택과 국외 주택이요, 국외 해외 소지하는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과세한다는 걸 꼭 주의하시고요.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근데 고가주택, 이때 비과세에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 비과세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12월 31일을 얘기하죠. 소득세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기준시가 10억 초과하는 주택은 1개라도, 주택 하나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하나, 1개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 비과세에서 이 비과세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개의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구가, 뭐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그거 한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월세 받는다 비과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을 보니까 일개소유자의 주택 임대수기니까 비과세예요. 물론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한 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공동소유주택은 여러분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주의하셔야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하면 그의 소유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는데,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한다.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누구의 주택으로? 합의 주택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갑집은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시험에서 보세요. 공동소유주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A라는 주택은 공동소유주택입니다. 공동소유주택. 그래서 이 공동소유주택이요. 자,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는데 갑이 60% 지분이고 을이 40% 지분이다. 자, 그랬을 때요. 갑을이 공동소유 주택이 있고, 그러면 을이 만약에 또 비주택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을이 이 비주택을 임대합니다. 그러면 자, 몇 주택 임대를 본다고요? 원칙으로 몇 주택 임대를 봅니까? 자, 그렇습니다.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니까 이런 때는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요 A주택을 을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몇 주택 임대? 1주택 임대가 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예외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자 주택을 각각 소유한다. 그러면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합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계산은 부부도 개인주의로, 개인 단위로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주택 수 계산할 때는 합산합니다. 남편 명의주택 하나, 그 배우자 명의주택 하나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임대했을 때 2주택 임대가 되니까 과세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주택을 계산하냐면 당연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임대인 아닙니다.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는 거예요. 바꾸면 임대인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고 바꿉니다. 자, 주의하시고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맨 마지막 거예요.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 한번 봅니다. 아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면 고가주택이죠.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그러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면 틀려요. 원칙은 누구의 주택으로? 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을의 소유를 계산하지 않으니까 을이 다른 주택을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A 공동소유주택이요, 여기 만약에 고가주택이다. 기준시가 자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 지분율이 30% 지분을 초과 보유한다. 자, 그러면 초과 보유한다거나, 여기서는 40%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주택으로? 을의 소유로도 계산합니다. 소수 지분자의 주택으로도. 또는 이 주택의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연 6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거나, 6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거나.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니까 을의 소유로도 계산해가지고 을이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2주택 임대로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택 하나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에서 비과세하는데, 그때 주택 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근데 일정한 경우에 소수 지분자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거나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그러면은 소수 지분자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자, 알아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 이건 뭐 두 번째 것도 부부 공동소유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부 중에서 지분이 더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고 지분이 동일할 때는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의 가산한 자의 소유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인데 최근에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 어려운 건데 최근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들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요.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이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주로 계산 문제가 최근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이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최근에 2번 나왔는데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임대료, 월임대료를 말합니다. 이건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거죠.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그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 상당액 임대료 관리한다는 건데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 합한 게 총수익 금액입니다. 근데 이 총수익 금액 계산할 때 이 관리비 수입에 공공요금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전기요금,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시험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계산한 계산 문제 나올 때 임대료하고 간주임대료만 알고 있으면 구하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임대료는 월임대료가 100만 원씩인데 임대기간은 대개 1년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임대료가 100만 원씩이면 자, 이거 얼마예요? 1200만 원 임대료가 되는 거고 월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200만 원 임대료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건데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식은 좀 이따가 또 볼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주로 관리비 수입이나 보험 차익은 조건에 제시하지 않아가지고 고려하지 않고 문제 풀도록 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익 금액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쭉 나오는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상가 같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상가의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계산식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봤었거든요. 33회 때 계산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주택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소수령이든 종합문제든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즉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 있죠. 이게 중요한데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이 2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하나는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럼 전세 그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 사업소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고. 근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자,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럴 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자, 몇 주택이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요거 주택 수는 3주택 이상이 되고 이상이니까 주택 세 채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드입니다. 엔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딱 3억 원이면 과세 안 해요. 보증금이 3억 원 어떻게 돼? 초과하는 경우에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계획이 3억을 초과할 때 그 보증금 등을 상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제가 간주임대로 계산한다는 건데,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33회 때 주택을 대하고 보증을 받는 경우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고 무조건 전세보증금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우리가 2개가 나란히 나와서 요건이 성립할 때 하나 쏙 빼고 냈을 때 그걸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야지 고득점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엔드 보증금 계획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 산입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이라고 무조건 과세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자, 요걸 보세요. 이 3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소형주택, 일정한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그러니까 이거 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건데 어떠간에 주거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주택의
엔드요, 엔드. 주택의 그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얼마? 2억 원 이하인 이런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34회 때는 계산 문제에서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주택이 세 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건이 여기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이 있어가지고 주택이 세 채지만 그런 때는 주택을 두 채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월임대로만 갖고 총 수익 금액을 구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또 34회 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얘는 주택수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아직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자,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에서요 3억 원을 뺍니다. 3억 원 왜 빼냐면 3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니까요. 자, 3억 초과해야 되니까 보증받기 계획이. 그러니까 3억을 공제하고, 자, 보증금의 100%를, 적수라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적수라는 것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자, 기본서에 제가 적수의 의미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당 과세기간에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그 다음에 보증금의 100%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해요. 그리고 365분의 1, 이건 임대 일수를 말하는 건데, 대개 임대 기간은 1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변수 안 되고 1로 이렇게 되도록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주어져요. 정기예금 이자율 몇 프로라고 나오면 거기다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간주임대를 구하는 건데, 대개는 이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제 시험에 요거는 아직 나온 적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연습해 볼 건데, 만약에 보증금이 이게 합계액이 만약에 보증합계액이 5억이다. 그러면 보증합계액이 5억이면 이 5억에서 얼마요? 3억을 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증금의 60% 곱하고 60%만, 그 다음에 임대 일수는 요거 1년으로 되도록 해서 365분의 365일 변수 안 되도록 나오고, 정기예금 이자율 뭐 몇 프로 나와요? 5%, 4%, 3% 뭐 나오는데, 그 정기예금 이자율 조건에 주어진 거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기예금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산하기 쉽도록 10%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융수익을 뺍니다. 금융수익을 빼고 여기. 근데 그럼 2억에서 60%니까 260이 1200, 1억 2천에다가 여기 10%니까 1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주임대로 구하는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아직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 계산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더 알아보기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봅니다. 간주임대 계산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까 여러분 우리가 3주택부터 간주임대를 계산해요. 다만 이제 주택 수는 3주택인데 그 중에 보증금을 받은 게 만약에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오해면 안 돼.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저쪽에서는 3주택 이상일 때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주택이 3채 이상일 때만 간주임대로 우리가 전세주택 과세하는 거죠. 근데 주택 3채가 모두 보증금을 받는 주택일 것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 하나가 있고 주택 두 채, 하나는 온전히 월세인 주택일 수도 있고 하나는 보증금을 받은 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 살고 주택 두 개는 보증금을 받고 전세주택이에요. 그럴 때 보증금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그 보증금의 숫자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순서로 뭐 3억을 뺀다 계산할 때 뭐 그런 거라는 거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수시로 바꿉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적어놓기만 하세요. 이게 3.1%네 현재 제가 3.1%인가 그래요. 근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험에서 알고 있는지 묻지는 않아요. 이거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건에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3.1%가 나오지 않고 조건에 제시할 때 뭐 3%라고 가정한다.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이라는 것은, 이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여기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시험에 이것도 포함한다고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아까 금융수익 뺀다고 그랬잖아요.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이 금융수익을 빼는데, 금융수익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여기서 빼는 게 아니에요. 자, 금융수익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더 알아보기 요 내용도요. 요거 그냥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형광 줄 긋고 외울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번 봅니다. 어떤 건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왜 그러냐면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해서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임대소득은 월임대료 같은 것은 작게 하고 온갖 명목으로 이렇게 벌충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해서 임대료 외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으면 전부 다 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에 다 산입하고요. 이 수익금액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제외하는데 그 제외한 나머지 청소비, 난방비 등 온갖 명목으로 받는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총수익금액에 어떻게 한다? 산입합니다.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해서. 또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은 또 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해서. 알겠네.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온갖 명목으로 받는 난방비, 유지비, 관리비, 청소비 이런 거 어떻게 한다? 다 포함시킵니다. 임대사업소득에 이런 얘기입니다.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만약에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 매달 15일 그럼 정해진다. 지급일이 만약에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봅니다. 우리가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요, 주택이 상관 안 되고요, 상관 아니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요? 2천만 원 이하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14% 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둘 중 어떻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할 때는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럴 때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이때 이제 산출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참고적으로 봅니다. 임대소득의 수익 금액에다가 1- 필요경비율, 즉 경비율을 곱하는데 참고적으로 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율을 60%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경비율을 60% 하니까 수익금액에 과세되는 수익금액은 40%만 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을 50% 인정하니까 수익금액의 50%만 과세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공제되는 금액을 빼는데 이거 참고입니다. 공제된 금액을 빼는데 보세요. 이거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금액을 공제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여기서 기본 공제해 주는데 그럴 때 이거는 다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저보고 홈택스로 자기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인데 홈택스로 자기가 직접 이제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직접 자기가 한번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근데 여기 공제되는 금액 공제한 난에 이 400만 원, 자기가 임대사업자니까 400만 원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거기 클릭하는 난에 클릭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물어서 제가 그러면 혹시 다른 직장 다니거나 이래가지고 근로소득 같은 게 2천만 원 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2천만 원 넘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제 못 받아요.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이거 계산 시급 외워가지고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산출세 계산할 때 세율은 몇 프로다? 14%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됐고요.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비교인데 요거 별 표시해놓고 잘 기억하셔야죠. 헷갈리지 말고. 요거 주택 수에 따른 요 과세 입장 알고 있는지 예전에 시험에 자주 물어봤었는데 몇 번 물어봤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상가는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상가는 월세든 전세든 상가는 이게 월임대로 받는 월세든 전세든
무조건 과세입니다.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무조건 과세. 상가 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고, 주택 임대소득만 보세요.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또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월 임대를 받는 주택은 딱 한 개, 1개 소유하는 재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그죠? 단 근데 고가주택, 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9개 소재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1주택만 하나 딱 소유하는 자가 월세 받을 때 비과세지, 월 임대를 받을 때 딱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그런 건데, 고가주택과 9개 소유주택은 물론 하나를 치라도 한 채라도 과세하고, 2주택부터 과세하잖아요. 근데 월 임대를 받는 주택은 그런데 전세주택, 보증금을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자, 이 전세주택은 고가주택 포함이에요. 주의해야 될 것이 고가주택을 포함해서 전세주택은 2주택까지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2주택까지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전세주택은 주의하셔야 돼요. 고가주택에도 2주택까지 과세 안 합니다. 자, 근데 이제 3주택부터요, 전세주택은. 자,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막 계획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는 거 주의합니다. 물론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월세냐 전세냐, 이 월세주택과 전세주택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묻는 분들 계시는데, 딴 거 없어요. 보증금 또는 전세금 이런 거 받고 임대했다 그럼 뭐고? 전세주택이고, 지문에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또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럼 전세주택이고,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임대했다 그럼 뭐예요? 월세주택이에요. 우리 소득세는 월임대로 받는 주택, 요 월세주택을 기본으로 규정이 돼 있고, 예외적으로 전세주택은 이건 예외적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 없고 그냥 임대했다? 그럼 월세주택이고, 보증금을 받고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뭐고? 전세주택이고, 전세주택은 2주택까지는 고가주택 포함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막 계획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아셨죠?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하면요,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1,000분의 2요. 자, 0.2%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아직 시험에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알아둡니다. 넘어갑니다. 결손금 공제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거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죠. 작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최근만 하더라도 한 네 번, 지문에 한 4번 나온 것 같은데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다른 종합소득과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요거 비교해야 되는 것이 비주거용,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요.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이거는 공제하는데 얘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자, 공제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이걸 꼭 알아둡니다. 이거 시험에, 자, 주거용 건물 임대했을 때, 비주거용 건물 임대했을 때 꼭 알아둡니다. 주의해서. 그리고 부동산업에서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이 나오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여기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하면요, 이게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라고 할게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다.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예요. 이게 매매업의 범위. 그러면 이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뭐가 포함되냐면요, 사실은 이 매매업의 일부가 일종이 이게 건설업이에요. 자, 건설업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지문에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 자, 이 말 들어있으면 주택, 신축, 판매업, 이게 즉 건설업입니다. 근데 자, 부동산 매매업은 보세요. 주택 이외, 나머지, 그러니까 주택 이외, 요거 주택 이외,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주택, 신축, 판매업 나머지예요. 이외,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나머지 부동산을 매매했다,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다 그러면 매매업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하면 건설업. 그 외에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했다거나 상가를 신축 판매했다거나 하여튼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자, 요거만 주택 신축 판매, 요게 건설업이고, 얘네들은
요 의 몇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요거 넘어가고요. 자, 쭉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고 이제 우리 뭐로 가냐면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총설에서는 요 정도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도 제가 줄거드린 요 정도 강조한 내용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107페이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10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